6장이죠. 페이지 58페이지네요. 종합소득 과세표준인데 이 종합소득 과세표준은 한때 아주 중요한 토픽이었죠. 그러니까 2014년에 세법이 바뀌기 전까지 2013년까지는 우리 소득세에서 가장 중요한 토픽이었는데 제가 왜 이렇게 과거형으로 얘기하냐면 뭐 아시겠지만 14년에 그 세법이 완전히 개정되면서 6장에 있던 소득공제, 즉 종합소득공제의 거의 한 70~80% 이상 아주 중요한 내용들이 대부분 7장으로 세액공제로 이관이 됨으로써 이제 6장만 독자적으로 시험에 출제될 확률은 매우 낮아졌죠. 특히나 이제 문제 규모가 좀 길어지는 2차 시험이라면 이 6장이 뭐 30%밖에 안 될 텐데 그것만 딱 시험 한 문제를 내기는 가능성이 매우 낮아져서 6장은 이제 7장까지 나오는 긴 문제에 약 조금만 차지하는 그 정도의 별로 중요하지 않은 정도의 토픽으로 그냥 떨어져 버렸습니다. 근데 뭐 그렇다고 해도 이 6장을 무시할 수는 없는 거고요. 6장에 기본 공제가 기본적으로 충족이 돼야만 추가 공제나 아니면 7장에 배울 세액 공제가 가능한 거기 때문에 6장은 아주 간단하게만 짧게 훑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보면 제일 위에 그림에 종합소득 공제 개요라고 해서 인적공제가 기본공제 150짜리 있고 추가공제 4가지 있고 연금보험료 공제, 연금보험료는 전액 공제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주택담보노후연금 이자비용이라고 해서 소위 역모기지론이라고 하거든요. 우리나라에서 망한 제도죠. 망한 제도. 지금까지 시험 나온 적 없고 그 다음에 4번에 특별소득공제, 여기 있던 것들의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기부금 공제 중에서 대부분이 세액공제로 바뀌었고 지금 남아있는 건 보험료 공제하고 주택자금 공제밖에 없습니다. 챕터 6.1의 인적공제, 가운데 본인 기준으로 자기 위에 있는 직계 존속, 부모님이라고만 하면 안 되는 거 알죠? 살아계시기만 한다면 할아버지 할머니가 가능하니까. 그 다음에 형제자매 가능하고 배우자 가능하고 배우자 위에는 직계 존속 그러니까 내 입장에서 장인 장모님이라고 부르는 사람인데 장인 장모님도 뭐 배우자의 소득이 없거나 그러면 내가 끌고 올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형제자매 배우자와 나와 함께 직계 존속, 직계 비속이 있을 것이고 그 옆에 입양자, 위탁아동, 생활수급자까지 기본적으로 150만원 후보가 될 수 있는데 거기 박스에 보시면 기본공제 요건이라고 해서 일단 3가지 요건, 기말, 현재, 생계를 같이 해야 하고 나이 요건에서 20세에서 60세는 제외가 되는데 장애인하고 나하고 배우자하고 생활수급자 등은 나이를 보지 않고요. 그 다음에 3번에 소득 요건에 연간 100만원 이하라는 요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 가로 열고 자연인만 해당되기 때문에 법인단위 단체는 제외는 다음에 기본공제 대상자가 있으면 한 사람당 150만원을 공제해 주는데 금방 이 표는 아래 옆에서 본 그림하고 똑같으니까 설명을 생략할게요. 곱표시 1번 보시면 직계비속, 즉 입양자와 그 배우자가 모두 장애인인 경우 그 배우자, 가로 열고 아들 부부가 모두 장애인인 며느리라고 했는데 옆 페이지 그림 보시면요. 본인과 배우자 사이에 밑에 태어난 직계비속 있죠. 우리 아들딸까지만 공제 대상이 되는데 그의 배우자, 즉 내 입장에서 며느리 또는 사위는 원래 이 그림이 없는데요. 우리 아들딸도 장애인이고 며느리나 사위도 장애인이면 그때는 며느리가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주 1번 보세요. 장애인은 나이 요건이 없으나 소득 요건은 있다고 돼 있죠. 항시치료를 요하는 중증 환자도 장애인에 포함되니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장애인이라고 얘기하는 그 범위하고 실제 이 연말정산용 그 장애인의 범위는 좀 다르다는 것도 기억하셔야겠네요. 그 다음에 주 2번 보시면 소득은 1년간의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금액의 합계액이고 비과세, 비혈거소득과 분류과세는 제외한다고 돼 있죠. 밑에 있는 것 중에 예를 들어서 양가로 2번 은행 이자가 2천만 원이 못 치는 경우면 어머니가 2천만 원 정도 이자가 나오면 상당히 부자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시겠지만 C 더하기 D가 2천만 원까지는 분류과세로 끝나기 때문에 우리 어머니는 종합과세가 0이죠. 0 빵. 그래서 기본공제가 가능합니다. 2점 내려오시면 추가공제인데 양가로 1번 추가공제, 반가로 1번 장애인 공제, 기본공제 대상자 중에서 장애인이 있으면 200만원, 경로대자는 70세죠. 100만원, 그 다음에 부녀자 공제는 배우자가 있는 여성이어야 돼요. 결혼해가지고 맞벌이 또는 맞벌이가 아니어도 괜찮아요. 남편이 집에서 놀고 있어도 괜찮습니다. 또는 배우자가 없다 하더라도 기본 공제 대상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이면 50만원이 가능하죠. 넘겨보시면 반가로 4번의 한부모 공제, 해당 거주자가 배우자가 없는 사람으로서 기본 공제 대상자인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가 있는 경우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남편하고 또는 남편하고만 일편은 없어요. 아내하고 해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여자 기준으로 하자면 남편하고 이혼했거나 사별해서 혼자 애들을 키우고 있는 경우죠. 거꾸로 남자 경우로 하면 그
와이프, 자기 그러니까 배우자, 즉 자기 아내하고 결혼했는데 이제 이혼하거나 사별해서 혼자 애들을 키우고 있으면 100만 원을 해주는데, 다만을 보세요. 다만 부녀자 공제와 한부모 공제에 모두 해당되는 여성의 경우에는 이 두 개 다 혜택을 주면 너무나 역차별이 되기 때문에 한부모 공제 100만 원 적용하는 게 유리하고요. 그 밑에 꽃표시, 이것도 나름대로 함정으로 충분히 나올 수 있는데, 부녀자 공제는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금액이 3천만 원 이하인 거주자로 한정을 합니다. 왜 이런 나쁜 규정이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이거 충분히 2차 시험에서는 함정에 나올 수 있으니까 기억하도록 하시고요. 그 밑에 두 번째 칠판 마크를 보시면 문제에서 거주자가 여성인 경우 반드시 부녀자 공제를 고려하라고 돼 있어요. 가로 열고 남녀 여부가 정확하지 않으면 부양가족표에 남편이 있는지를 확인하라고 그랬죠. 이거 예전에 2차 기출문제였는데 성이 한씨였나? 한성실씨, 거주자 한성실씨 가로 열고 46세 이렇게 나왔어요. 대부분 시험이 한성실씨 46세, 그러니까 가로 열고 46세 남여라고 나오는데 안 준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이 한성실씨니까 이름이 남자예요, 여자예요? 성실이가 남자예요, 여자예요? 그건 알 수 없잖아요. 남자일 수도 있고 여자일 수도 있는데, 그 밑에 보면 부양가족표라고 해서 아버지, 어머니 이렇게 나오잖아요. 부양가족에 아내가 나왔어요. 아내. 우리나라 세법이 아직은 남자끼리 결혼하는 건 인정해 줄 수가 없으니까, 아내가 있다는 소리는 그 상대방이 여자란 소리, 그러니까 내가 여자란 소리가 아니라 내가 남자일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경우로 해서 남녀를 구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3점의 인적공제 적용 시 유의사항은 양가로 1번 인적공제 한도는 종합소득금액을 한도로 하고요. 양가로 2번에 생계를 같이 하는 자의 판정 보시면 해당 과세기간 말 현재로 판단하는데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언제나 생계를 같이 하는 걸로 본다고 해서 배우자, 직계비속 입양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직계존속이 주거 형편상 별개하는 경우, 동그라미 3번 취약,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 형편 등으로 일시퇴거한 경우, 그 다음에 양가로 3번 공제 대상자의 판정 시기, 해당 과세기간 말로 모든 걸 판단하는 게 원칙이죠. 다만 두 가지 예외가 있는데, 동그라미 1번 우리 기말 전에 돌아가신 분, 동그라미 2번 기말 전에 장애 치료가 된 사람들은 그 해까지는 그냥 무조건 기존대로 공제를 받으시면 되는 거죠. 양가로 4번의 나이 계산 방법을 보시면 해당 과세기간 중 그 나이에 해당하는 날이 단 하루라도 있으면 그 해는 공제가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양가로 5번에 동일인이 여러 가주의 여러 거주자의 소득공제 대상인 경우는 2차 시험에서 이런 문제는 잘 안 나오니까, 말 문제로 건들지 않는 한 1차 시험이 아니라 잘 나오지 않으니까 참고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챕터 6.2의 연금보험료 공제 및 주택담보노후연금 이자비용 공제인데요. 이것도 공부하실 필요 없죠. 왜냐면 자, 이거 아시죠? 우리가 월급 받을 때 이것저것 쥐꼬리 같은 월급에서 이것저것 차감당한다고 제가 몇 번 얘기했잖아요. 그 중에서 국민연금이 있어요. 국민연금. 우리 왜 60몇 세 되면 나온다는데 고갈돼가지고 받을 수 없다는 그거 있잖아요. 국민연금이 있고요. 그 다음에 건강보험 있어요. 건강보험. 그 다음에 고용보험이 있어요. 고용보험. 산재보험 같은 것까지는 굳이 아실 필요 없는데요. 국민연금이 지금 여기 6.2에서 연금보험료 공제로 빠집니다. 그러니까 내가 연간 10만원씩 만약에 120만원 떼였으면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로 120만원을 그냥 그대로 빼주는 제도예요. 나 옛날에 공부할 때 몰랐네. 아니 그러면 뭐하러 내가 연간 120만원을 내? 연말정산에서 120만원 그대로 빼주면 120만원 그대로 돌려받을 텐데 뭐하러 그러면 연간 120만원을 낸 거야? 이렇게 엄하게 공부했는데, 오늘 배우는 것은 소득 공제이기 때문에 120만원 빼준다고 해서 120만원이 그대로 환급되는 건 아닌 거 아시죠? 여기에 세율 맞고 내려오잖아요. 세율 맞고.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6%밖에 세율이 안 되면 72,000원만 환급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죠? 그 다음에 양가로 2번 주택담보노후연금 이자비용 공제는 그냥 공식에 있는 미니멈 정도만 아시면 되는데 200만원을 한도로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가 되고 아직까지 시험에 나온 적은 없습니다. 62페이지 보시면 6.3의 특별공제인데 요거죠. 요거 보험료 공제, 건강보험, 고용보험. 그러니까 서로 위치가 달라요. 이 국민연금은 위에서 연금보험료 공제에서 빼주고요. 바로 그 밑에 있는 특별공제에서 보험료 공제를 빼주고 있다는 거. 양가로 1번 건강보험, 고용보험 등 사회보험료는 전액공제해 줍니다. 2점의 주택자금 공제인데 양가로 1번 주택 청약 종합저축 납입액 소득공제. 이거 이미 가입한 학생들도 많이 있을걸요. 저도 학생 때부터 가입을 했으니까. 양가로 2번 주택 임차자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 양가로 3번 장기주택 저당 차입금 이자 상환액 공제라고 해서 세 가지가 가능하고요. 가운데 서로 보시면 주택 청약 종합저축 공제는 총급의 7천만 원 이하이고, 그 다음에 청약저축, 주택 청약저축이 연간
120에서 240으로 2배가 늘었죠. 240인 경우 40%까지 해주고 있고, 주택 임차자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는 국민주택 규모의 임차를 위해서 은행 등의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의 40% 해주고 있고, 3번에 장기주택 저당 차입금 이자 상환액 공제라고 해서 국민주택 규모를 취득하고 취득 당시 기준시가가 채 4억이 넘지 않는 그 주택 구입을 위해서 은행 등에서 차입한 금액에 이자만 들어갑니다. 이자만 들어가는 거 조심하셔야죠. 이자의 100%까지 공제해주고 있고, 오른쪽 세로의 공제 한도가 상당히 복잡한데 1번하고 2번까지는 그냥 언제나 300만원 한도고요. 그 다음에 2차 한도라고 해서 1번부터 3번까지 더해서 최저 300에서 최대 1800까지 무려 4가지 구간이 있습니다. 주 1번 보시면 주택자금 공제는 기본적으로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만 가능하다는 거 기억하셔야 하는데요. 혹시나 이제 그 세대주가 예를 들어서 세대주가 지금 소득이 없거나 해서 할아버지 할머니인 거예요. 세대주가. 그런 경우는 세대주가 받을 리가 없으니까 가끔씩 그 밑에 있는 세대원이 받는 경우도 있는데 독특한 경우니까 참고 정도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주 2번에 보시면 공제 한도라고 해서 무려 4가지의 한도가 있죠. 일단은 만기 15년 이상인 일반적인 경우는 500만 원이고요. 만기 15년 이상이고 고정금리이면서 비거치식 분할 상환이라는 걸 하면 1800까지 올라가고, 3번에 만기 15년 이상이고 고정금리이거나 비거치식 분할 상환을 하면 1500만원, 4번에 보시면 만기 10년 이상이고 그정금리 또는 비거치식 분할 상환을 하시면 300만원까지 있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6.4의 조세특례제한법상 소득공제가 신용카드, 소기업, 소상공인, 우리사주, 중소기업 창업 출자, 그 다음에 고용유지 중소기업, 장기집합투자증권, 목돈 안 드는 전세 이자 상환의 공제인데 시험에 안 나오죠. 시험에 안 나와요. 정 불안하시면 오른쪽 세로의 공제 한도 2번 소기업 소상공인 300만원, 그 다음에 우리사주 400만원 정도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중에서 시험 나오는 게 신용카드 정도는 시험 나올 수 있으니까 신용카드는 기억하셔야죠. 다음 페이지 보시면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있습니다. 박스 보시면 소득공제액은 미니멈 1번과 2번 중 작은 금액인데 양가로 1번 기본적으로 초과 사용 금액을 구할 줄 아셔야죠. 초과 사용 금액. 초과 사용 금액에 15% 곱해주고 있고요. 가로 열고, 우리 국민들이 좀 덜 쓰는 현금 영수증, 직불카드, 선불카드, 전통시장, 대중교통비는 30%까지 해주고 있는데요. 플러스 보이시죠? 플러스 직불카드 등 추가 공제율 사용분 증가분 공제액이라고 해서 계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잘 들어보세요. 이 플러스 10% 더해주는 제도가 생겼어요. 그러니까 원래 일반 신용카드는 15% 해주고 아니면 직불카드 등은 30% 해주는 제도가 있었는데요. 여기에다가 플러스 10%를 지금 더해주고 있죠. 아주 짜증나는 규정인데 이 10% 더해주는 것은 언제까지냐면 2014년 7월 1일부터 2015년 6월까지만 더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수강생 중에서 회계사 2차 시험을 이번에 볼 친구들이라면 그나마 10%가 뭔지 간단하게라도 공부해놔야 하는데요. 세무사 2차 시험은 어차피 이 이후에 보니까 10% 플러스를 굳이 아실 필요는 없겠습니다. 근데요, 제가 출제자라면 이건 안 내요. 왜냐면 상당히 짜증나고 지저분한 규정이고 이게 아주 한시적인 규정이 게다가 6월 27일 8일이든가요? 6월 말까지 한 2, 3일밖에 안 남은 그런 한시적인 규정을 시험에 내는 것 자체가 좀 약간 특이한 상황이기 때문에 시험 나올 확률은 대단히 낮습니다. 근데 제가 설명은 드릴게요. 뭔지. 자, 양가로 이번에 한도액은 동그라미 1번의 기본 한도라고 해서 총급여의 20%와 300만원 중에 작은 금액인데 총급여 20%는 외울 필요 없어요. 당연히 300만원이 걸리니까. 그러니까 총급여가 1,500만원만 넘어가 버리면 총급여 20%와 300만원 했을 때 300만원이 커요. 300만원이 더 작으니까 이건 언제나 300만원 한도고요. 동그라미 이번에 추가 한도라고 해서 100만원을 넘을 수 없는 한도 안에서 미니멈 기본 한도 초과액, 300만원 초과액, 300만원 초과한 금액하고 전통시장 지출액 말고 공제액입니다. 공제액. 전통시장 지출액이 100만원이라고 하더라도 여기다 100만원 집어넣으면 안 되고 전통시장은 30% 제가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30만원을 집어넣으라는 뜻이에요. 추가 한도 하나가 또 있는데 역시나 100만원을 넘을 수 없는 한도 내에서 기본 한도 초과액과 대중교통비 공제액, 지출액 아니에요. 대중교통을 200만원 카드 냈다 하더라도 여기다 200 쓰는 게 아니라 30% 공제가 되니까 60만원을 써야 하는 거겠죠. 결론적으로 1번과 2번과 3번을 더해도
아무리 많이 벌어도 얼마는 넘을 수 없다? 300만원 더하기 100만원, 100만원, 500만원은 넘을 수가 없습니다. 곱표시 1번에 공제대상 신용카드 합계액에서 총급여 25%를 넘긴 금액을 빼야 하니까 이 자체가 짜증이 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총급여가 만약에 4천만원이면 25%에 해당하는 적어도 1,000만원 이상은 긁어야 신용카드 공제가 가능한 거니까요. 곱표시 2번에 초과 사용 금액은 전통시장 사용분, 대중교통비, 현금영수증, 지불카드, 그 다음에 신용카드, 그러니까 30%짜리, 30%짜리, 15%짜리로 배분을 하라고 되어 있고요. 곱표시 3번이 아까 제가 말한 2015년 6월까지의 규정인데요. 내수시장, 소비 진작 등을 위하여 2014년 7월부터 2015년 6월 30일까지 직불카드 등 추가 공제율 사용분, 일반 신용카드 안 됩니다. 직불카드하고 현금영수증 같은 것만 돼요. 증가액에 대해서 10%의 소득공제를 추가로 더 해주는 건데요. 근데 이러려면 2014년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2013년 신용카드 사용금액보다 많을 때만 가능하니까 상당히 고약한 규정입니다. 기본적으로 2015년에 이 문제가 나오려면 14년 신용카드 금액 사용액도 줘야 하고요. 13년 금액도 줘야 15년에 플러스 10%를 더 해줄지 말지를 고민할 수 있으니까 뭐 좀 고약합니다. 문제 자체가 고약해요. 자, 동그라미 1번은 2014년 12월 말에 끝나는 과세연도인데 이건 시간 지났으니까 볼 필요 없고요. 동그라미 2번에 2015년 12월 31일에 끝나는 과세연도니까 이게 올해 문제에 나올 수도 있죠. 그러면 동그라미 2번은 추가공제율 사용분 증가분 공제액은 2015년 1월부터 6월까지 요 반년, 여긴 지났으니까 끝났으니까 여기 반년 있죠? 여기 반년에 추가공제율 사용분 빼기 2013년에 추가공제율 사용분 14년도 아니에요. 이 규정 자체가 14년에 나왔으면서 소비 진작을 위해서 13년보다 좀 더 쓴 사람만 해주는 거니까 13년 1년 쓴 거에 절반을 곱합니다. 왜 또 절반 곱하는지 아시겠죠?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2015년 지금 반년 동안만 써먹을 수 있으니까 2년 전인 13년에 1년 내내 쓴 거에 절반을 내서 그보다 올해 상반기가 더 쓴 사람이라면 더 쓴 금액의 10%를 적용해주는 제도입니다. 제가 더 이상은 얘기 안 할 테니까 밑에 있는 예를 풀어보시면 예에 다 나와 있으니까 한번 보세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 주1에 신용카드 소득공제 해당자라고 해서 거주자 본인 무조건 되고요. 거주자의 배우자는 100만원 이하이면 되고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 좀비속도 100만원 이하이면 되는데요. 다음 줄을 보실래요? 되게 독특한데 형제자매 위탁아동 수급자는 안 되고요. 그 다음에 나이 요건을 안 보기 때문에 55세 어머니가 사용한 신용카드를 써먹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지금 동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서 20대 중에서도 뭐 초중반, 뭐 후반이어도 괜찮아요. 어머니 특히 어머니가 40대거나 50대인 사람이 아주 많을 거예요. 그럼 연말정산에 여러분들이 당장 내년에 회계사세무사에 합격해서 직장생활 한다 하더라도 연말정산에 우리 그 부모님, 어머니나 아버지를 못 모셔옵니다. 150만원으로. 근데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만약에 신용카드를 쓰고 있다면 어머니 아버지가 쓴 신용카드도 내가 소득공제로 끌고 올 수 있는 매우 재밌는 제도죠. 주 2번 보시면 신용카드 소득공제에서 배제되는 사용액이라고 해서 신용카드 아무리 써봐야 내 총급여의 25%를 넘겨야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얼마 되지도 않아요. 쉽게 얘기해서. 근데 얼마 되지도 않은 이 금액에서 1번부터 13번에 들어가 있는 금액을 또 빼버립니다. 되게 기분 나쁜 규정이죠. 동그라미 1번 개인사업자의 사업소득 또는 법인의 비용인 경우 즉 내가 신용카드 긁은 것이 이미 어딘가 비용으로 인정받은 거예요. 그러면 이미 경비 인정받은 금액은 이중 혜택을 줄 수 없으니까 빼란 소리고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한 정치자금에 대해서 이미 세액공제나 소득공제 받은 경우 동그라미 3번 각종 보험료 내가 신용카드를 국민건강보험료나 아니면 고용보험료나 아니면 자동차보험 같은 걸 긁어버리면 다른 데서 다 소득공제나 세액공제 혜택을 받거든요. 동그라미 4번 공교육비 그러니까 학교에서 신용카드를 긁어버리면요 교육비 공제가 앞서니까 카드 공제를 동시에 적용할 수 없고요. 그 다음에 6번 가끔씩 함정으로 나오죠. 외국여행 해외여행 가서 신용카드를 긁으면 이게 우리나라 자영업자의 과표를 노출시키는 데 도움되는 게 아니라 웬 해외에 있는 원주민 과표가 노출될 테니까 이런 거는 소득공제에서 제외가 됩니다. 동그라미 7번 상품권 등의 유가증권 우리나라에서는 상품권이 거의 현금처럼 유통되는 거 아시죠? 신용카드로 상품권을 결제하기가 되게 힘들어요. 잘 안 되는데 만약에 된다 하더라도 그것은 현금 쓴 거기 때문에 카드 사용에 들어갈 수 없고요. 동그라미 8번 국세, 지방세, 공과금이죠. 세금 같은 거
아무리 카드로 긁어도 국가의 과표만 노출되기 때문에 뭐 별로 도움 안 되고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9번 취득세, 등록면허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구입 비용인데 대표적인 게 자동차죠. 자동차를 카드로 긁으면 그 해의 카드 사용료가 막 2천, 3천 대박으로 많이 나오겠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거는 구청에 가서 취득세를 내기 때문에 국가가 이 과표를 그대로 알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과표 양성에 이것도 도움이 안 되고요. 거기에는 신차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중고차도 들어간다는 거. 중고차를 카드로 사면 덤태기시지만 아무튼 신차든 중고차든 카드로 산다고 해서 그게 카드 사용료역에 전혀 들어가진 않습니다. 참고 보시면 소득공제와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중복되면 동그라미 1번 취약전 아동 학원비와 그 다음에 중고등학생 교복 구입비는 신용카드 공제하고 교육비 공제가 동시에 적용될 수 있고요. 동그라미 2번 병원이나 약국 등에서 의료비를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의료비 공제와 신용카드 공제가 동시에 가능합니다. 주 3번에 초과 사용액 배분 순서 및 공제라고 해서 1순위 전통시장 사용액은 대중교통비, 전통시장 사용액 대중교통비 30%, 2순위 현금 영수증 직불카드 등 사용액은 30%, 3순위 그 다음에 신용카드 등 사용액은 나머지 15%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꽃표시 보시면 여기서 전통시장에 유통산업 발전에 따른 준대규모 슈퍼라고 SSM이 있죠. 뭐 우리 왜 이마트 익스프레스라고 하던가요? 뭐라고? 홈플러스 익스프레스인가? 그 다음에 롯데 슈퍼 이런 거 아세요? 그러니까 이마트가 동네마다 있는 건 아니고 좀 큰 동네에 엄청 큰 매장이 있잖아요. 근데 그게 요새 우리 동네까지 조그만하게 들어와 있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에서 써봐야 그럼 전통시장으로 보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자, 여기까지 한 다음에 문제를 한번 접근해 볼게요. 문제.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게 시험에 출제될 확률은 좀 낮으니까 우리 간단하게 좀 보겠습니다.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94페이지 세무회계 1번 문제 하나 정도만 풀어도 될 것 같아요. 말씀드린 것처럼 7절이 더 중요해졌으니까 거주자갑은 2015년도 소득세 관련 자료이고 자료를 이용해서 갑의 2015년도 종합소득 산출세액을 계산하라고 했고 계산 과정을 명시하라고 했네요. 1번 보시면 2015년 10월 30일을 퇴직 당시의 급의 명세라고 해서 10개월짜리 월급 명세가 나와 있고요. 합계는 일단 5,300만 원인데 여기서 비과세라든지 몇 개가 들어가 있겠죠. 그 다음에 2번 보면 퇴직으로 인하여 퇴직급의 3천만 원하고 퇴직유로금 800만 원까지 해서 퇴직금 정보 나와 있고요. 근데 종합소득 산출세액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이 퇴직소득에 대한 내용은 일종의 현혹자료가 되겠군요. 그 다음에 3번 주식매수 선택권을 2015년 8월 20일 날 행사했으니까 주식매수 선택권은 근로기간 내에서 행사하면 근로소득 과세가 됩니다. 그 다음에 4번에 근로소득공제 일부 내역 줬고요. 그 다음에 5번 보시면 소득공제 및 특별세액공제 관련 사항인데 다행인지 불행인지 지금 세액공제까지는 풀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산출세액까지만 구하라고 했으니까. 양가로 1번에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을 줌으로써 인적공제 받을 수 있게끔 자료가 나와 있고 옆 페이지 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고용보험료 부담했고 연금계좌가 나와 있는데 연금계좌 본인분 500만 원은 다음 챕터에서 배우실 세액공제니까 현혹자료가 되겠네요. 그 다음에 세율구조를 주고 있습니다. 어렵지 않은 문제죠? 기출문제긴 한데 문제가 이제 반쪽짜리 문제가 된 셈이죠. 1. 근로소득 금액부터 구합니다. 그러려면 양가로 1번에 총급여부터 구하시고요. 총급여가 얼마짜리인가요? 급여 4,000에 그 다음에 각종 수당, 비과세 포함되지 않았다고 했으니까 900 집어넣으시고 휴가비도 당연히 총급여 구성합니다. 중식 식사대가 150만 원인데 별도 식사제공 없으니까 5만 원씩만 10달입니다. 12달이 아니라 10달 들어가시면 되고 차량 보조비가 20만 원인데 해당 차량 업무 사용하고 별도의 사내 출장비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까지는 비과세가 되겠네요. 그러면 총급여는 4천만 원에 900만 원에 그 다음에 휴가비 50만 원 식대는 5만 원씩 10달 12달 쓰시면 안 돼요. 5만 원씩 10달이에요.
그 다음에 밑에 아까 퇴직 1호금까지도 다 퇴직급에 들어가니까 더하시면 안 되고 3번에 주식선택권을 1,500만원을 더해줘야죠. 이렇게 더해주면 총급여가 얼마 나오냐면 총급여가 6,500만원 나오네요. 6,500만원 나오고, 그러면 4번 보시면 근로소득공제의 두 번째 구간, 네 번째 구간에 해당되죠. 1,200만원. 6,500이 4,500 초과하는 금액의 5%, 그러면 2,000만원이니까 1,260 나오나요? 1,300? 5%, 1,300이 맞구나. 이게 지금 2,000이니까. 1,300이 나오고, 그러면 근로소득 금액은 5,200이 나옵니다. 이 문제에 다른 전제가 없으니까 5,200이 바로 다 종합소득 금액이 되겠죠. 그러면 2번에 종소공제를 해주죠. 첫 번째 인적공제 해줍니다. 인적공제 중에 동그라미 1번 기본공제 해주고, 동그라미 2번에 추가공제 해주면 되겠네요. 자, 기본공제 본인 되고, 일단 본인은 뭐 표에 없지만 당연히 돼야 하니까 본인 되고, 그 다음에 부인인데 급여 수령액이 300만원이니까 이거 500만원까지는 일반적으로 70%가 되니까 이건 그냥 빵원이죠. 빵원. 그러면 부인 되고, 그 다음에 아들이 14세니까 당연히 아들 되고요. 그 다음에 어머니 70세인데 은행이자가 아무리 200만원이어도 어머니 가능하죠. 그 다음에 추가공제에는 어머니 되겠네요. 경로우대자 1명 되고요. 그 다음에 옆 페이지에는 바로 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나와 있죠. 그러면 2번에 연금보험료. 연금보험료가 얼마가 있습니까? 50만원 있군요. 그 다음에 3번에는 특별공제. 특별공제는 남은 게 별로 없어요. 일단은 보험료 공제도 사회보험료만 남아있어요. 사회보험료. 그 다음에 이번에 주택자금이 남아있습니다. 이 문제에서 주택자금이 없었던 것 같은데, 보험료는 지금 건강보험료 60만원하고 고용보험료 30만원 더해서 90만원이 남아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4명이니까 600만원, 이게 100만원. 두 개 더하면 700만원. 700만원, 50만원, 90만원 별거 없죠. 그러면 840만원이네요. 840만원. 그러면 3번에 종소과표가 나오겠어요. 4,360만원 나오나요? 4,360만원. 마지막으로 몇 가지 구하라 했어요? 산출세액까지만 구하라 그랬죠? 산출세액까지. 두 번째 구간이네요. 금액은 546만원. 그래서 간단하게 해결되는 문제입니다. 뒤에 문제가 두어 개가 더 있는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는 7절하고 같이 공부해야 하니까 6절은 여기까지 하고 다시 7절을 진행하는 걸로 하겠습니다.